우리 집 금고 안에는 죽은 남편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사계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남편과 함께 살아온 아내가 남편이 죽고 난 뒤에야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작은 금고 하나를 열어보게 된 이야기예요. 남편은 살아있을 때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 금고는 절대로 열지 마. 과연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오늘 사연도 40에서 50분 정도 조금은 길게 흘러갈 예정입니다. 산책하시면서, 요리하시면서, 집안일 하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엄마 아빠의 딸 사계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사연자님은 올해 62, 스스로를 그냥 평범한 전업주부라고 소개하셨어요. 결혼 생활 35년, 남편은 늘 바쁘고 늘 돈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집 형편, 당신이 알아서 뭐 해? 생활비 안 끊기게 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라고 말하는 게 남편분의 입버릇이었다네요. 이 대화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경제권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담당하고 꾸려가는 건 사연자인 아내였지만 집안의 돈이 어디서부터 흘러들어오는지, 얼만큼이 존재하는지는 남편만이 알고 있는 일이었지요. 사연자님은 결혼 초부터 돈과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늘 이렇게 벽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와 돈 이야기를 하는 걸 끔찍하게 싫어했다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는 무거운 상자를 하나 들고 들어왔습니다. 철제, 회색, 딱 봐도 묵직해 보이는 작은 금고였어요. 이게 뭐야? 아, 회사에서 쓰던 건데 그냥 가져왔어. 남편은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대충 대답한 남편은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안방 옷장 깊숙한 곳 빨래 바구니 뒤에다가 그 금고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건 건드리지 마. 열 일도 없고 당신이 알 필요도 없어. 그때 늘 그랬듯 사연자님은 그 말을 그냥 넘겼다고 합니다. 뭐 회사 서류나 중요한 문서겠지 싶어서요. 하지만 사연자님은 그 이후로 어쩐지 조금씩 신경 쓰이는 일이 생겼다고 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월급날마다 꼭 그 금고에 들러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월급날은 아내에게도 중요한 날이었어요. 그날은 남편에게 한 달 생활비를 받는 날이기 때문이었지요. 남편은 월급날만 되면 봉투를 들고 들어와 사연자님에게 생활비를 쥐어주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라며 방문을 닫고 혼자 금고를 꺼내기 바빴습니다. 철컥 철컥 번호를 맞추는 소리, 뭔가 종이들이 뒤적이는 소리, 때로는 딱딱한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사연자님은 주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늘 생각했다고 합니다. 저 안에 뭐가 있기에 저렇게 숨기나. 한 번은 남편이 술에 잔뜩 취해 돌아온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비틀거리면서도 안방으로 들어가 금고부터 찾았습니다. 늘 월급날에만 금고로 향하던 남편이었는데 그날만큼은 특별한 날이었지요.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금고를 열어 뭔가를 꺼내서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연자님이 걱정돼서 들어가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 남편은 마치 도둑질이라도 하다 들킨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들어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덧붙였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이건 내 일이고 내 문제야. 너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 그 말이 사연자님 마음에 콕 박혔습니다. 나까지? 그럼 이 금고와 관련된 일에 다른 누가 더 있다는 거야? 그때부터였어요. 사연자님에게 그 금고능으저 물건이 아니라 결혼 생활 내내 남편과 자신을 가르는 벽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아이들은 다 자랐습니다. 큰딸은 취업해서 독립을 앞두고 있었고 둘째 아들은 취직 준비를 하면서 집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전셋집 계약하려면
아무래도 아빠 도움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사연자님은 그 말이 그렇게 미안했다네요. 남편은 집에서 TV를 보며 과일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 남편에게 딸 전세 보증금 좀 보태면 어떻느냐 물었지요. 남편은 잠시 말이 없더니 포크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 사정도 안 좋고 대출도 아직 남아 힘들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그동안 금고에 모아둔 돈 좀 있지 않느냐 물었더니 남편의 표정이 순간 딱 굳어졌습니다. 그 말이 지금 왜 나오느냐며 남편은 무뚝뚝하게 물었습니다. 없어. 그리고 설령 있다 해도 그건 내가 쓸 돈이 아니야. 그럼 누구 돈이냐며 캐묻자 남편은 그제야 사연자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살려면 모르는 척 가만히 있어. 알면 더 힘들어질 거야. 살려면 그 말은 농담 같지 않았습니다. 사연자님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대체 저 금고 안에 뭐가 있길래 범죄라도 저지른 거야? 아니면 다른 여자라도 있는 거야? 그때부터 머릿속에는 수십 편의 드라마가 실시간으로 쓰이고 있었어요. 진짜 우리 남편이 영화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나쁜 일에 휘말리기라도 한 걸까요? 남편의 행동은 점점 더 의심스럽게 변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는 날이 늘어났지요. 사연자님은 처음에는 다 무시하려 했어요. 괜히 불필요한 싸움 만들어서 뭐하나. 그렇게 사연자님의 심장은 조금씩 남편에 대한 믿음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연자님은 결국 이혼 서류를 떼어왔습니다. 친구의 권유였어요. 야, 너 이렇게 평생 모르는 척 살다가 남편 먼저 죽기라도 하면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되는 거야. 그 금고 안에 혹시 빚이라도 쌓여 있으면 어쩔래? 골똘히 생각해보니 친구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금고일을 계기로 지난 결혼 생활을 돌이켜보니 제대로 편안하고 행복했던 날들이 없었습니다. 경제권을 이유로 늘 남편 눈치 보기 바빴고 숨막힐 만큼 긴장된 삶의 연속이었죠. 이대로 계속해서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자식들 생각이 스쳤지만 이제 황혼의 나이에 접어들며 내 인생, 내 삶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됐습니다. 자식들도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지요. 그렇게 사연자님은 친구와 함께 구청에 가 서류를 떼고 돌아왔습니다. 손에 쥔 서류는 생각보다 얇았어요. 종이 몇 장뿐인데 35년을 같이 산 사람과의 관계가 이 몇 장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게 참 허무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사연자님은 남편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 말이에요. 남편은 뜻밖이라는 얼굴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고 물었지요. 이혼 서류. 당신이 그 금고 안에 뭘 숨겨놓든 솔직히 말해주지 않는 이상 난 더 같이 살 자신이 없어. 남편은 사연자님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서류를 들고 찢어버리지도 던지지도 않고 그냥 손에 쥐고만 있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이거였어요. 내가 너무 오래 혼자 안고 있었나 보다. 그 말이 떨어지고 몇 분 뒤였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더니 고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너무도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지요. 사연자님은 돌처럼 굳어버렸다고 그때 일을 회상하셨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들의 분주한 움직임, 진단명은 뇌출혈이었습니다. 갑작스레 벌어진 일에 놀랄 여유조차 없었지요. 이혼 결심, 그리고 갑작스레 쓰러진 남편, 이 모든 게 마치 해일처럼 다가와 덮쳤습니다. 수술은 했지만 결국 남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중환자실에서 며칠을 버티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직 서로 할 말이 많이 남았는데도 말이에요. 장례식장에는 오랜 지인들과 가족들이 빼곡히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보는 얼굴도 있었어요. 정장을 곱게 차려입은 어느 중년 남자가 향을 올린 뒤 사연자님에게 다가와 명함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저는 고인이 다니셨던 회사의 법무팀장입니다. 사모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는 조심스럽게 사연자님을 빈소 옆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고인이 미리 작성해 두신 자필 유언장입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부탁하신 일이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따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사연자님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남편이 유언을 남겼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었죠. 법무팀장은 유언장의 내용 중 한 문장을 읽어주었습니다. 안방 옷장한 작은 회색 금고는 아내에게만 열 권리가 있다. 누구도 대신해서 열지 말 것. 아내가 혼자 있는 자리에서 반드시 혼자 열게 할 것. 그 말에 사연자님은 소름이 돋았다고 해요. 아내에게만 열 권리가 있다. 남편이 살아있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요. 법무팀장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고인이 생전에 저희 쪽으로도 몇 번 상담을 하셨습니다. 사모님께 큰 부담이 될까봐 망설이셨던 것 같고요. 무슨 뜻인지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장례가 끝나면 그 금고를 자신의 손으로 열어봐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을 뿐이지요. 장례가 끝난 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방으로 들어가 있었고 사연자님은 혼자 안방에 앉아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빨래 바구니를 옆으로 밀어내자 그동안 수없이 상상했던 그 회색 금고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열쇠는 따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번호는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어요. 남편 생일, 아이들 생일, 우리 결혼 기념일, 사연자님은 천천히 숫자를 돌려봤습니다. 그리고 철컥, 의외로 쉽게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그 순간 손이 떨려서 금고 뚜껑을 바로 열지 못했다고 해요. 지금 이걸 열면 지금까지의 35년이 통째로 뒤집힐 수도 있다. 복잡한 마음을 가다듬고 천천히 뚜껑을 들어 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것은 통장과 두툼한 서류 봉투 그리고 사진 몇 장이었습니다. 사연자님은 본능적으로 사진부터 집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익숙하지 않은 젊은 여자와 어린 여자아이, 둘이 다정하게 서 있고 뒤편에는 어디 한강공원 같은 풍경이 보였습니다. 뒷면에는 얌전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자영 3살 때 아빠가 찍어준 사진이라고. 그 옆엔 남편의 젊은 시절로 보이는 모습이 또렷하게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사연자님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래, 역시 그랬구나. 다른 여자, 다른 아이, 숨겨진 가족.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 확인을 해야 할 것들이 있었지요. 사연자님은 마음을 애써 다잡으며 사진 옆에 있는 통장들을 확인했습니다. 통장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했습니다. 김자영. 같은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이 여럿이었고 금액은 크고 작았지만 일정하게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김자영, 생계비 지원, 등록금, 적금. 그래, 이 남자는 평생 나 몰래 저 여자와 아이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구나. 사연자님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던 마음이 한순간에 모욕감과 분노로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생활비 아껴 쓰느라 장보기 전에 항상 계산기부터 두드렸는데 우리는 딸 전세금도 못 도와준다더니 저 아이 등록금은 꼬박꼬박 보내줬던 건가. 하지만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지요. 금고 바닥에는 아직 열지 않은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사연자님은 더 이상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미 상처는 마음 깊게 파고들고 있었고 더 이상 피 흘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변명이 더 필요해. 확인해봤자 더 상처만 될 텐데 말이야. 하지만 또 다른 자신이 속삭였습니다. 그래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잖아. 결국 궁금증이 모든 것을 이겼습니다. 깊게 심호흡을 한 뒤 사연자님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자필로 적힌 편지가 몇 장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읽을 땐 내가 이 세상에 없겠지. 그때가 돼서야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참 비겁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하지만 그전에는 도저히 당신 눈을 보면서 말할 자신이 없었다. 편지는 한 사건을 떠올리며 시작됐습니다. 25년 전 남편이 아직 30 중반이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회사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고 한 공사 현장을 총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비 오는 날 안전장치가 제대로 고정되지 않은 구조물이 무너졌고 그 밑에 있던 한 노동자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편지에는 그날의 상황이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그날 그 현장을 지시한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그 구조물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 일정을 맞추려고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라고 한 것도 나였다. 그리고 그 결정 때문에 한 사람이 결국 죽은 셈이다. 회사는 사고를 대충 무마하려 했고 책임은 현장 소장 몇 명에게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숨진 노동자의 아내가 연일 회사 앞에서 억울하다고 울부짖었고 어린 딸이 옆에서 아빠 언제 와요 하며 사탕을 쥐고 서 있는 모습이 남편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회사에 말했다. 나를 내보내라고. 그리고 그 가족과 합의를 보게 해달라고 말이다. 남편의 편지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나왔고 당시의 퇴직금과 모아둔 돈 상당 부분을 숨진 노동자의 가족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어린 딸의 이름이 김자영, 그 아이였던 것입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은 그 시기에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고 나는 당신에게 내가 저지른 일과 그 집 사정을 털어놓을 용기가 없었어. 왜냐면 당신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한 사람이라서 아마 나보다 더 크게 괴로워했을 테니까 말이야. 남편은 그 이후로 자영이 엄마와 약속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자영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학비와 최소한의 생활비만큼은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통장을 만들고 금고를 마련하고 월급이 들어올 때마다 생활비를 나누고 나서 일부를 그 통장에 옮겼던 겁니다. 당신이 생활비 걱정하는 걸 볼 때마다 미안했고 딸아이 전세금 도와주지 못한 것도 내 평생의 한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집에 대한 지원을 끊을 수도 없었다. 왜냐면 그 사람의 죽음은 분명히 내 잘못이었으니까 말이야. 사연자님의 손이 편지를 쥔 채로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럼 그 여자와 아이는 바람이 아니었던 거야? 편지의 두 번째 장에는 남편이 왜 그 모든 걸 숨길 수밖에 없었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으려고 몇 번이나 입을 열었다가 결국 닫았다. 당신 성격에 분명 이렇게 말했을 거다. 혼자 책임지지 말고 우리 같이 돕자. 그러면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그 아이와 그 집을 떠올리며 마음 아파했을 테고 자기 생활을 마음 편히 누리지 못했을 거다. 남편이 말하던 살려면 모르는 척 가만히 있어 라는 말은 사연자님을 멸시해서가 아니라 정반대로 그 죄책감과 무게에서 지키고 싶어서 한 말이었던 겁니다. 나는 이미 평생 짊어지고 갈 죄를 졌다. 그래서 당신만큼은 그 짐에서 자유롭기를 바랬다. 그 금고를 열지 말라고 한 것도 그 이유였다. 당신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면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법적으로 당신 책임은 되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사연자님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살려면 모르는 척 가만히 있어라는 말이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법적 책임과 죄책감에서 자신을 떼어놓기 위한 말이었다는 것을요. 그는 자신이 한 일의 대가를 끝까지 혼자 감당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와 아이들의 삶은 가능한 한 그 일과 무관한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랐습니다. 편지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먼저 떠나고 난 뒤 당신이 이 금고를 열게 된다면 맨 아래 칸까지 꼭 확인해 줬으면 한다. 거기에 당신 몫이 들어있다. 사연자님은 눈물을 훔치며 금고 맨 아래 칸을 열어봤습니다. 그곳에는 또 다른 통장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어요. 통장 명의는 사연자님 본인 이름, 그동안 전혀 본 적 없던 계좌번호들이었습니다.
잔액을 합치자 사연자님이 상상도 못했던 꽤 큰 돈이 모여 있었습니다.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당신이 나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안다. 여행도, 취미도, 당신 이름으로 된 적금도. 그래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라도 당신 몫을 따로 모았다. 혼자 남은 당신이 결국 내 인생은 뭐였나 그런 생각만 하지 않았으면 해서 이 돈이 당신의 새 출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당신에게 밀어놓은 미안함까지 조금은 덜어가길 바란다. 사연자님은 금고 앞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원망과 미움, 그동안의 의심과 분노, 그리고 이제 와서야 알게 된 진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왜 살아있을 때 한 번만이라도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을까? 같이 울고, 같이 미안해하고, 같이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고 해요. 이 사람다운 선택이었겠구나 라고요. 언제나 말이 없고 혼자 감당하려 하고 결국에는 자신을 탓하면서 사는 사람. 사연자님은 이제야 그 사람을 조금은 이해하게 된 것 같다고 편지의 마지막에 적어 주셨습니다. 사연자님은 남편의 금고를 연 지 몇 달이 지난 뒤에야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금고 안에 있던 통장 일부를 김자영의 가족들에게 넘기고 또 일부는 본인에게 직접 연락해 건넸다고 합니다. 그리고 짧은 편지 한 장을 동봉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대신 늦게나마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집 가장이 당신을 잊지 않고 끝까지 마음에 품고 살았다는 걸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몇 달 뒤 입금 내역에서 조용히 하나의 계좌가 해지된 기록만 남았습니다. 사연자님은 그걸 보면서 조용히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각자의 몫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마음이 참 많이 울컥했는데요. 우리는 때로 눈앞의 한 장면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기 쉽죠. 금고 안에 숨겨진 통장과 사진만 봤다면 아마 이 남자는 변명의 여지도 없는 나쁜 남편으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그 사람이 평생 안고 살아온 죄책감 그리고 끝까지 지키고 싶었던 마음까지 들여다보면 한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단순히 선과 악, 좋은 남편, 나쁜 남편으로만 나눌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혹시 오늘 이 사연을 들으면서 문득 떠오른 얼굴이 있으신가요? 그때 왜 그랬을까? 그 말을 왜 했을까? 하고 이해되지 않았던 어떤 사람의 표정이 떠오르시기도 하실 텐데요. 이 사연을 통해 그 얼굴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면 그 사람 마음속에도 혹시 말하지 못했던 금고 하나쯤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조금만 여유를 내어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엄마, 아빠와 함께 나누고 싶은 또 다른 세상 이야기를 들고 다시 돌아올게요. 엄마, 아빠, 오늘도 좋은 하루, 따뜻한 밤 보내세요.